가족 선산, 뜨거운 햇살 아래 하얀 석조 묘비들이 눈부시게 빛나던 대낮이었다. 유신그룹의 박진태 회장. 그의 두 폐는 축축한 흙과 썩은 나뭇잎으로 가득 차 들어가고 있었다.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그는 제 아내와 가장 믿었던 오른팔에게 배신당해 산채로 새 뼘 땅속에 묻혔다. 공기는 점점 희박해졌고 의식은 아득해졌으며 차가운 죽음이 서서히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땅 위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이내 작고 거칠지만 이상하리만치 따뜻한 손길 하나가 그의 얼굴에 닿아 흙먼지를 걷어냈다. 부드럽지만 다급함이 가득 묻어나는 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세상에, 아직 살아계셨군요. 마침내 첫 신선한 공기가 허파로 밀려들어오던 그 순간, 그가 힘겹게 눈을 떠 자신을 구하려는 여인의 흐릿한 형체를 보았을 때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억눌렸던 울음이 억울함과 지독한 후회가 뒤섞인 통곡이 되어 적막한 선산의 공기를 갈갈이 찢어 놓았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모든 댓글을 확인하고 답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는 저녁 식사에서 시작되었다. 그날 저녁 박진태 회장의 저택 식당은 마치 동화 속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다.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처럼 빛을 쏟아냈고 그 빛은 길고 하얀 대리석 테이블 위에 반사되어 눈부신 강을 이루었다.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은식기와 반짝이는 와인잔들이 마치 전투를 앞둔 병사들처럼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갓 구운 빵의 고소한 냄새, 그리고 곧 펼쳐질 비극의 냄새가 희미하게 뒤섞여 있었다. 그의 젊고 아름다운 아내 한서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의 미소를 띤 채 직접 준비했다는 음식들을 테이블 위에 정성스럽게 올리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다웠다. 몸의 곡선을 부드럽게 감싸는 하얀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우아하게 틀어올린 머리에는 작은 다이아몬드 핀이 별처럼 반짝였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은은한 라일락 향기가 그의 코끝을 부드럽게 스쳤다. 박진태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의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그리고 그 성공의 가장 화려한 전리품인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다. 여보, 오늘 당신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요. 한서진이 그의 앞에 먹음직스러운 스테이크 접시를 내려놓으며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의 눈은 사랑과 존경으로 가득 차 있는 듯 보였다. 그 눈빛 속에서 박진태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곤 했다. 오늘 저녁 식사에는 특별한 손님이 한 명 더 있었다. 그의 사촌동생이자 그가 친형제처럼 믿고 의지했던 유신그룹의 최상무였다. 최상무는 박진태의 가장 믿음직한 오른팔이자 그의 모든 비밀을 공유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박진태와 한서진을 향해 축하의 말을 건넸다. 형님, 형수님, 두 분의 결혼 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분은 정말 하늘이 맺어준 인연 같습니다. 박진태는 기분 좋게 웃으며 최상무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네가 와주니 더 기쁘군. 자, 오늘은 다 잊고 우리 실컷 마시자고. 한서진이 우아한 손짓으로 프랑스 최고급 와이너리에서 공수해온 붉은 와인을 세 사람의 잔에 따랐다. 진홍빛 와인이 크리스털 잔 안에서 마치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나며 소용돌이 쳤다. 그것은 축복의 빛깔이 아니었다. 그것은 곧 흘려질 피의 색깔이었다. 우리의 영원한 사랑을 위하여. 박진태가 잔을 높이 들며 외쳤다. 한서진과 최상무도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었다. 쨍! 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세 개의 잔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그 소리는 완벽하게 짜인 거미줄에 먹잇감이 걸려들었음을 알리는 잔인한 축포 소리 같았다. 박진태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자신의 피를 나는 동생이 건네는 축배를 그가 어떻게 의심할 수 있었겠는가. 그는 잔에 담긴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다. 깊고 풍부한 과일 향이 그의 혀를 감쌌고 부드러운 탄닌이 목을 타고 넘어갔다. 그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와인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끝장낼 독배라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그가 와인잔을 내려놓은 지 정확히 10분이 지났을 때였다. 처음에는 가벼운 현기증이었다. 샹들리의 불빛이 갑자기 여러 개로 번져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너무 기분 좋게 취한 탓이라고 생각했다. 여보, 나 오늘 좀 취하는 것 같군. 그가 껄껄 웃으며 말했을 때 그는 보았다. 자신을 바라보는 아내 한서진과 사촌동생 최상무의 얼굴에서 그토록 익숙했던 미소가 아주 서서히 지워지고 있는 것을. 그 자리에는 그가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갑고 비정한 무표정이 마치 가면처럼 떠오르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동자는 더 이상 그를 비추고 있지 않았다. 그들의 눈은 그를 지나 그의 뒤에 있는 무언가를 혹은 그의 죽음을 보고 있는 듯 했다. 그 순간 박진태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알 수 없는 공포가 등골을 타고 뱀처럼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무언가 아주 단단히 잘못되었다. 서진아, 왜 그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테이블이, 샹들리에가, 두 사람의 얼굴이 거대한 믹서기 안에서 뒤섞이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혀가 굳어지고 팔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그의 몸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끈 떨어진 인형처럼 힘없이 의자 아래로 쓰러져 내렸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감촉이 그의 뺨을 통해 희미하게 느껴졌다. 의식이 꺼져가는 마지막 순간 그의 흐릿한 시야 속으로 두 사람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들은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있지 않았다. 최상무의 얼굴에는 마침내 모든 것을 손에 넣은 자의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아내 한서진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바닥에 쓰러져 발버둥치는 남편을 마치 길가의 벌레를 내려다보듯 차갑고 무심한 눈으로 내려다볼 뿐이었다. 박진태는 그들의 발취에서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손을 뻗었다. 구걸이 아니었다. 왜? 라는 질문을 담은 마지막 몸짓이었다. 그는 희미하게 기억했다. 자신이 질질 끌려가는 감각을, 값비싼 양복이 거친 바닥에 스치며 찢어지는 소리를, 그리고 그의 코 속을 파고드는 축축하고 비릿한 흙냄새를. 마지막으로 그의 귓가에 울려 퍼지던 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두 사람의 잔인하고도 명랑한 웃음소리를. 그 웃음소리는 그의 꺼져가는 의식 속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어 깊고 깊게 새겨졌다. 그것이 박진태가 기억하는 그의 마지막 만찬이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박진태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딱딱하고 차가운 나무 바닥의 감촉이었다. 그리고 코끝에 간지리는 오래된 나무 냄새와 희미한 흙 냄새, 그리고 낯선 들꽃 향기였다. 그는 천천히 천근의 무게라도 달린 듯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올렸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호화롭던 저택의 샹들리에가 아니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작은 나무 오두막의 낡은 석가래였다. 거미줄이 희미하게 쳐진 천장과 바람이 들 때마다 삐걱거리는 나무벽. 방안을 밝히고 있는 것은 작은 접시 위에서 위태롭게 타오르는 몽당 촛불 하나가 전부였다. 그 흔들리는 촛불의 그림자는 방 안의 초라한 세간들을 거대한 괴물처럼 벽에 그려내고 있었다. 그는 여기가 어디인지, 자신이 왜 이곳에 누워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마지막 기억은 자신을 배신한 두 사람의 잔인한 웃음소리와 숨막히는 흙더미의 무게였다. 죽음. 그래, 나는 죽었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살아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이마 위에서 느껴지는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을 느꼈다.
누군가 아주 조심스럽게 젖은 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주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자신을 간호하는 사람의 형체를 바라보았다. 한 여자였다. 나이를 가늠하기 힘든 수수하고 소박한 인상의 여자. 그녀는 낡았지만 깨끗하게 세탁된 무명옷을 입고 그의 머리맡에 조용히 쪼그려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촛불 그림자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길고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모습은 이 초라한 공간 속에서 유일하게 평온하고 고요한 그림 같았다. 박진태는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온몸이 밧줄에라도 묶인 듯 조금도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가 작은 신음소리를 내자 여자가 깜짝 놀란 듯 손길을 멈췄다. 정신이 드세요? 여자의 목소리는 맑은 샘물처럼 나직하고 부드러웠다. 그 목소리에는 경계심이나 두려움이 아닌 순수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박진태는 마른 입술을 힘겹게 열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여기가 어디요? 당신은 누구고? 여자는 그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는 대신 옆에 놓인 작은 주전자에서 따뜻한 물을 따라 그의 입술을 조심스럽게 적셔 주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아주 느리고 신중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더듬는 사람처럼. 그녀는 수건을 다시 따뜻한 물에 적셔 그의 얼굴에 묻은 흙먼지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은 비단결보다도 부드러웠다. 박진태는 낯선 여자의 보살핌을 받으며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하려 애썼다. 이 여자가 나를 구해준 것인가? 그 지옥 같은 무덤 속에서. 그는 여자의 움직임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여자는 주변의 사물을 확인하기 위해 눈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 손을 먼저 뻗었다. 물주전자의 위치를 더듬어 찾았고 수건이 담긴 대야의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확인했고 그의 얼굴 윤곽을 따라 상처를 닦아낼 때도 그녀의 손은 마치 눈처럼 모든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아름답고 커다란 눈이었지만 그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오직 허공의 한 지점만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앞을 보지 못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박진태의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이 여자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다. 세상의 빛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세상의 빛을 볼 수 없는 그녀가 어떻게 어둠 속에 파묻힌 자신을 볼 수 있었단 말인가? 어떻게 그 깊은 땅 속에서 자신의 희미한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단 말인가? 아이러니. 이것은 지독하고도 잔인한 아이러니였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었던 자신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 산채로 묻혔다. 하지만 세상의 빛을 잃어버린 이 여인은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어둠 속의 자신을 발견하고 기꺼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다. 박진태의 목을 대가 뜨거워졌다. 그는 울고 싶었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을 내려다보는 여자의 텅 빈 눈동자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저는 오수연이라고 합니다. 여자가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손길처럼 따뜻하고 평온했다. 이 근처에서 혼자 살아요. 선산에 오는 분들께 들꽃을 팔아서 겨우 먹고 살지요.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거나 동정을 구하는 기색 없이 그저 담담하게 말했다. 오늘도 묘지에 물을 주러 갔다가 땅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처음에는 짐승인 줄 알았는데 혹시나 싶어서 땅을 파보니 당신이 거기에 있었어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요. 그녀의 이야기는 마치 오래된 전설처럼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자신의 피와 흙먼지가 묻어나는 젖은 수건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세상의 정점에서 가장 추악한 지옥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그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한 천사를 만났다. 눈이 먼 천사를. 바깥 세상은
유신그룹의 거대한 성이 무너지는 소리로 연일 시끄러웠다. 박진태 회장의 갑작스러운 죽음. 공식적인 사인은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였다. 대한민국 경제의 거목이 허망하게 쓰러졌다는 소식은 주식시장을 뒤흔들었고, 신문과 방송은 연일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애도하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물론 그 기사들의 행간에는 그의 죽음으로 인해 벌어질 거대한 권력 투쟁을 예상하는 흥미진진한 관전평이 숨겨져 있었다. 그 모든 소문의 중심에는 비극의 여주인공이 된 그의 아내 한서진과 충격에 빠진 그룹을 수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의 충직한 사촌동생 최상무가 있었다. 두 사람은 완벽한 연기자였다. 한서진은 남편을 잃은 슬픔에 몸도 가누지 못하는 비련의 미망인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그녀는 검은 상복을 입고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서 수없이 실신하는 연기를 펼쳤다. 세상은 그녀의 가련한 모습에 동정의 눈물을 흘렸다. 최상무는 존경하는 형님을 잃은 슬픔을 딛고 위기에 빠진 그룹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충신의 모습을 연기했다. 그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세운 듯 퀭한 얼굴로 그룹의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 새로운 회장을 선출함으로써 그룹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의 희생적인 모습에 그룹의 임직원들과 주주들은 감동했고, 그가 바로 박진태의 빈자리를 채울 유일한 적임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들의 완벽한 연극은 세상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죽었어야 할 그 연극의 주인공이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격리된 산속의 낡은 오두막 안에서 살아 숨쉬며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박진태는 오수연이 가져다준 낡은 라디오를 통해 세상의 모든 소식을 듣고 있었다. 자신의 죽음을 애도하는 거짓된 목소리들, 자신의 제국을 집어삼키려는 두 배신자의 교활한 움직임들. 그 모든 것을 들을 때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이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살아 있었지만 유령이었다. 그는 오수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마지막 만찬의 기억, 아내와 사촌동생의 배신, 그리고 자신이 산채로 묻혔던 그 끔찍한 순간까지. 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어서 마치 삼류 소설의 한 장면 같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말을 믿지 않거나 혹은 자신을 두려워하며 내쫓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수연은 그저 묵묵히 그의 길고 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는 비난하지도 동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깊은 슬픔이 담긴 눈으로 그의 목소리에 담긴 고통을 온전히 느끼고 있는 듯했다. 복수해야 하오. 박진태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내 모든 것을 걸고 그 두 놈을 지옥으로 끌어내릴 것이오. 반드시. 하지만 그의 결심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좁은 오두막 안을 맴돌다 사라졌다. 그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돈도, 권력도, 심지어는 자신의 신분조차도. 그런 그가 어떻게 거대한 유신그룹을 손에 넣은 두 괴물과 맞서 싸울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절망적인 눈으로 오수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복수를 도와줄 유일한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가냘픈 여인뿐이라니. 이것은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일 뿐이었다. 하지만 오수연은 그의 예상을 보기 좋게 뒤엎었다. 도와드릴게요. 그녀가 망설임 없이 아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당신의 눈이 되어드릴 수는 없지만. 그녀는 자신의 두 귀를 가만히 가리켰다. 당신의 귀는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박진태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곧 신이 그녀에게서 빛을 앗아가는 대신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선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녀의 청각은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예민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오두막 밖에서 부는 바람소리에 실려오는 아주 미세한 소리들의 차이를 구분해냈다. 산토끼가 덤불 속을 지나는 소리, 저건 다람쥐가 도토리를 굴리는 소리군요.
아, 저 멀리서 등산객 3사람이 내려오고 있어요. 2면은 남자고 1면은 여자. 남자의 발걸음은 무겁고 여자의 발걸음은 가볍네요. 아마도 부부와 아들인 것 같아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언가 투정을 부리고 있네요. 그녀의 설명은 마치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것처럼 생생했다. 박진태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잠시 후 오두막 창문 너머로 정말로 등산객 3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빛을 잃은 대신 소리의 세계를 얻은 것이었다. 그녀는 사람의 발걸음 소리만으로도 그 사람의 나이와 성별, 심리 상태까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벽 너머에서 속삭이는 아주 작은 소리도 마치 귓가에서 듣는 것처럼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목소리에 담긴 미세한 떨림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에 담긴 평온함의 차이를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구분해냈다. 박진태는 깨달았다. 그녀는 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의 능력은 그 어떤 첨단 도청 장비보다도 더 정확하고 그 어떤 유능한 탐정보다도 더 예리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진실을 듣는 귀를 가진 유일한 탐정이었다. 그날 이후 오수연은 박진태의 귀가 되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들꽃을 파는 장사꾼으로 위장하고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갔다. 그녀는 유신그룹 본사 근처의 찻집에 앉아 차를 마시는 척하며 그룹 직원들이 나누는 모든 대화를 들었다. 누가 최상무의 라인에 섰는지, 누가 아직 박진태 회장을 그리워하는지, 주주총회의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녀는 그 모든 정보를 마치 스펀지처럼 흡수하여 밤이 되면 오두막으로 돌아와 박진태에게 전달했다. 그녀는 단순한 정보 수집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정보의 이면에 숨겨진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최상무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어요. 그는 지금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사람처럼 모든 것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작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한서진 씨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슬픔에 잠겨 있지만 그 속에는 아주 차가운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그녀는 슬픔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최상무를 완전히 믿고 있지 않아요. 두 사람은 동지가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잡고 있는 불안한 공범 관계일 뿐입니다. 오수연의 분석은 박진태가 지난 수십 년간 미처 보지 못했던 두 사람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었지만 결국 그 눈 때문에 배신당했다. 하지만 그녀는 눈이 아닌 귀로 그들의 영혼까지 들여다보고 있었다. 박진태의 절망은 서서히 희망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세상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 진실을 듣는 귀. 그는 밤늦도록 촛불 아래에서 오수연이 가져온 정보들을 바탕으로 반격의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무너졌던 제국을 되찾기 위한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다시 오르고 있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절망에 빠진 유령의 눈이 아니었다.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자의 눈빛으로 차갑고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박진태의 반격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아주 정교하게 시작되었다. 그의 첫 번째 수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작은 돌멩이 하나를 빼내는 작업이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세울 때만큼이나 그것을 되찾기 위한 계획 역시 치밀하고 냉정했다. 그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이틀 뒤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상무가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되는 순간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게 된다. 그 전에 완벽해 보이는 그들의 성에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만들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기억 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단 한 명의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떠올렸다. 김 기사. 20년 넘게 말없이 자신의 차를 운전해온 늙고 과묵한 남자였다. 그는 박진태의 성공과 몰락, 그리고 그의 모든 비밀스러운 순간들을 언제나 백미러를 통해 묵묵히 지켜와온 유일한 증인이었다. 박진태는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등을 돌려도 김 기사만큼은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다. 그는 오수연에게 부탁했다. 자신이 쓴 짧은 메모를 김 기사에게 비밀리에 전달해 달라고. 메모에는 복잡한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았다. 그저 김 기사만이 알아볼 수 있는 오래전 두 사람만이 공유했던 추억의 장소와 살아있다는 단 3글자만이 적혀 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오수연은 평소처럼 들꽃 바구니를 든 채 산을 내려갔다. 그녀는 유신그룹 본사 주차장 한쪽 구석에서 주인을 잃은 검은색 세단을 묵묵히 닫고 있는 김 기사에게 접근했다. 그녀는 꽃을 사달라고 조르는 척하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의 손에 작은 쪽지를 쥐어주었다. 김 기사는 의심의 눈초리로 그녀를 보았지만 손 안에 든 쪽지의 감촉과 그리고 그 안에 적힌 내용을 확인한 순간 그의 무뚝뚝한 얼굴이 경악으로 하얗게 굳어지는 것을 그녀는 소리로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약속 장소인 한강변의 낡은 공원 벤치에서 박진태는 마침내 김 기사와 재회했다. 김 기사는 죽은 줄 알았던 자신의 주군이 눈앞에 나타나자 어린아이처럼 펑펑 눈물을 쏟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충성심은 박진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깊고 단단했다. 박진태는 그를 통해 자신의 첫 번째 명령을 세상 밖으로 내보냈다. 스위스 비밀금고. 그것은 그가 수십 년간 비자금을 관리해온 비밀 계좌였다. 그 계좌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단 두 사람, 바로 박진태 자신과 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해온 최상무뿐이었다. 최상무는 박진태가 죽었다고 확신하고 분명 주주총회가 끝나자마자 그 돈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움직일 터였다. 박진태는 김 기사를 통해 스위스 은행에 자신의 생체인식 정보와 함께 계좌를 동결하라는 명령을 전달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도박이었다. 자신의 생존 사실이 최상무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 그는 자신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될 것이고 이 작은 오두막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될 터였다. 하지만 그는 뱀을 잡기 위해 과감하게 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야만 했다. 그의 수는 정확하게 적중했다. 다음 날 오수연은 평소처럼 본사 근처 찻집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귀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레이더가 되어 유신그룹이라는 거대한 배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소음들을 수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들었다. 최상무의 사무실이 있는 꼭대기층에서부터 무언가 단단히 잘못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평소와 달리 임원들의 발걸음 소리는 초조하고 분주했다. 벽 너머로 최상무가 누군가에게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들려왔다. 말이 된다고 생각해? 죽은 사람이 어떻게 계좌를 동결시켜? 당장 스위스로 사람 보내. 무슨 수를 써서든 돈을 찾아와. 주주총회가 코앞이란 말이야. 최상무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철하고 이지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완벽했던 계획에 차질이 생긴 자의 통제되지 않는 분노와 불안감이 그의 목소리에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오수연은 박진태가 던진 작은 돌멩이가 거대한 성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을 정확하게 맞췄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위험한 모험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들꽃 바구니를 들고 1층 안내 데스크에 삼엄한 경비를 뚫고 최상무의 사무실이 있는 최상층으로 향했다. 그녀는 최상무님께 꽃을 배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가냘한 꽃 파는 소녀를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편견이 오히려 그녀에게는 가장 완벽한 위장막이 되어 주었다. 그녀는 마침내 최상무의 집무실 문 앞에 도착했다. 그녀는 비서에게 자신이 직접 꽃을 전해주고 싶다고 간절하게 부탁했다. 그녀의 순진한 얼굴과 앞을 보지 못하는 눈은 비서의 동정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비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마침내 안에서 최상무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자 그녀에게 조용히 들어가라는 손짓을 했다. 오수연은 소리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집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최상무는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보며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등 뒤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귀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오수연은 문 바로 옆에 서서 숨을 죽였다. 그녀의 모든 신경이 뾰족한 바늘처럼 날카로워져 그의 목소리를 향했다. 최상무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더 낮고 잔인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래, 박만철 그놈 말이야. 아직도 입을 안 열었나? 박만철. 그 생소한 이름에 오수연은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그놈이 입을 열면 모든 게 끝장이야. 그놈은 우리가 형님 와인에 약을 타는 걸 본 유일한 증인이라고. 증인. 오수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들의 범죄에는 목격자가 있었다. 최상모의 목소리는 이제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주주총회 전에 처리해야겠어. 더 이상 시간 끌 것 없어. 오늘 밤 그놈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사람 보내. 사고사로 위장해서 아주 조용히 깨끗하게 정리해. 정리해. 그 한마디는 한 사람의 생명을 지우라는 잔인한 살인교사였다. 오수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지금 악마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달았다. 박진태의 복수를 돕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또 다른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는 것을 막아야만 했다. 그녀는 자신이 들고 온 꽃바구니 속 가장 향기가 짙은 라벤더 한 다발을 꺼내 그의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소리 없이 그 악마의 소굴을 빠져나왔다. 그날 밤 오두막으로 돌아온 그녀는 박진태에게 자신이 들은 모든 것을 전했다. 박진태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렸다. 최상무, 그 악마 같은 놈이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르려 하고 있었다. 막아야 하오. 박진태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무슨 수를 써서든 그 사람을 구해내고 최상모의 살인교사 증거를 잡아내야만 해. 그의 시선이 오수연이 그의 책상 위에 놓아둔 라벤더 꽃다발에 멎었다. 짙고 아련한 라벤더 향기가 좁은 오두막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 향기는 그의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아주 오래되고 아픈 어떤 기억을 희미하게 자극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 그 기억을 되짚어볼 여유가 없었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악마의 칼날이 무고한 증인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박진태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오두막의 유일한 창문 틈으로 차가운 밤 공기가 스며들어와 그의 뺨을 스쳤지만 그의 머릿속은 꺼지지 않는 불길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최상무의 살인교사, 박만철이라는 이름의 무고한 증인, 이틀 뒤로 다가온 주주총회. 모든 것이 그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처럼 숨막히게 얽혀 있었다. 김 기사를 통해 박만철이 입원한 병원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를 보호할 최소한의 조치는 취해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다. 이것은 미친 개처럼 날뛰기 시작한 최상무의 발목을 잠시 붙잡아두는 것에 불과했다. 결정적인 한 방에 필요했다. 그의 모든 죄악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완벽한 증거. 하지만 지금 이 어둠 속에 갇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무력했다. 평생을 세상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왔던 그였지만 지금 그는 이 작은 오두막이라는 감옥에 갇힌 이름 없는 죄수나 다름없었다. 그 답답함과 초조함에 그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언가에 몰두하지 않으면 이 머릿속을 집어삼키는 불안감에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그는 방 한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빗자루를 집어들었다. 청소, 그래, 청소라도 해야 했다. 이 어지러운 공간을 정리하다 보면 어쩌면 자신의 머릿속도 조금은 정리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에서였다. 그는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을 쓸기 시작했다. 서걱거리는 빗자루 소리가 좁은 오두막에 침묵을 갈랐다. 먼지가 뽀얗게 피어올랐고 그 속에서 잊혔던 시간의 냄새가 났다. 그는 청소를 하며 자연스럽게 이 오두막의 주인 오수연이라는 여자를 생각했다. 그녀는 지금 또 다른 정보를 얻기 위해 어둠을 틈타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간 상태였다. 그녀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는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앞을 보지 못하고 선산에서 꽃을 팔아 겨우 살아가는 가난하고 가련한 여인. 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모든 소리를 꿰뚫어 듣는 경이로운 능력을 가진 미스테리한 존재.
그녀의 삶은 이 낡고 초라한 오두막처럼 수많은 비밀과 사연들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의 유일한 잠자리인 얇은 이불이 깔린 평상 밑을 쓸고 있었다. 빗자루 끝이 무언가 딱딱한 것에 툭 하고 부딪혔다. 그는 허리를 숙여 평상 아래의 어둠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아주 오래된 작은 나무 상자였다. 세월의 흐름에 표면은 거칠게 닳아 있었고 모서리는 반들반들하게 닳아 있었다. 특별한 장식 하나 없는 투박하고 소박한 상자. 마치 이 오두막의 주인인 그녀 자신을 닮은 듯한 상자였다. 그녀가 가진 유일한 보물 상자일지도 모른다. 박진태는 순간적으로 망설였다. 이것은 그녀의 가장 사적인 공간이었다. 자신이 감히 열어볼 자격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안에서 억누를 수 없는 호기심이 마치 독처럼 피어올랐다. 저 상자 안에 어쩌면 그녀의 비밀이, 그녀의 과거가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예감. 그는 결국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먼지 쌓인 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들었다. 상자는 생각보다 가벼웠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낡은 노쇠 잠금 장치를 딸깍 소리를 내며 열었다. 상자 안에서 희미하고 아련한 향기가 피어올랐다. 오래된 종이 냄새와 잘 마른 들꽃 냄새, 그리고 그의 기억 저편을 희미하게 자극하는 짙은 라벤더 향기였다. 상자 안에는 한 여자의 지나간 청춘이 유물처럼 담겨 있었다. 색이 바랜 작은 손수건, 낡은 시집 한 권, 조약돌 몇 개, 그리고 곱게 접힌 편지 몇 통. 그녀가 세상의 빛을 보던 시절에 소박하고 아름다웠던 기억의 조각들이었다. 박진태는 무심코 그 유물들을 하나씩 들어올리다 상자 맨 밑바닥에 놓여있는 낡은 천조각에 쌓인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천조각을 풀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본 순간 박진태의 심장이 멈췄다. 아니, 멈춘 것이 아니었다. 그의 심장이 거대한 망치에라도 맞은 것처럼 산산조각나며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것 같았다. 그의 폐에서 모든 공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갔다. 오두막이, 세상이 그의 발밑에서부터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 장의 낡은 흑백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풋풋하고 어린 두 남녀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서로에게 기대어 서 있었다. 배경은 어느 대학의 낡은 캠퍼스 벤치였다. 사진 속의 젊은 남자는 가난했지만 야망으로 눈을 빛내던 20대 시절의 바로 자기 자신 박진태였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세상의 모든 빛을 다 담은 듯한 맑고 커다란 눈으로 수줍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는 오수연, 그녀였다. 박진태의 머릿속에서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댐이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가 성공을 위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묻어버리고 지난 20년간 단 한순간도 돌아보지 않았던 지독한 과거의 망령이 해일철월 그를 덮쳐왔다.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던 대학 시절. 그의 곁에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그녀 오수연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첫사랑이자 그의 유일한 안식처였으며 그의 아내였다. 그의 첫 번째 아내. 두 사람은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라면 하나를 붓고 나눠 먹으며 작은 무역회사를 함께 일으켰다. 그가 밖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동안 그녀는 안에서 묵묵히 그의 모든 것을 뒷바라지했다. 그녀의 헌신과 지혜가 없었다면 오늘의 유신그룹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그의 성공의 주춧돌이자 그의 모든 것이었다. 하지만 성공은 그를 괴물로 만들었다. 회사가 커지고 돈과 권력이 그의 손에 들어오자 그는 변했다. 그의 눈에 더 이상 가난했던 시절의 헌신적인 아내는 보이지 않았다.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자신의 성공에 어울리지 않는 촌스러운 여자로만 보일 뿐이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젊고 아름다운 비서 한서진이었다. 그녀의 젊음과 화려함, 야망에 찬 눈빛은 그의 허영심을 완벽하게 채워주었다.
그는 거대한 유혹에 덫에 기꺼이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기억해냈다. 수연에게 이별을 통보하던 그날을. 그녀는 울지도 매달리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그 침묵이 오히려 그의 죄책감을 후벼 팠고 그는 더욱 잔인하게 그녀를 밀어냈다. 그녀가 떠난 뒤 그는 들었다. 그녀가 매일 밤 남편을 잃은 슬픔과 배신감에 피눈물을 흘리며 울었다는 소문을. 너무나도 많이 울어서, 너무나도 깊이 절망해서 그녀의 그 아름답던 두 눈이 마침내 세상의 모든 빛을 잃어버렸다는 끔찍한 소문을. 그는 그 소문을 애써 외면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용서받지 못할 악마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으니까. 다시 현재 오두막에 흔들리는 촛불 아래 박진태는 사신을 든 채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짐승처럼 목이 터져라 울부짖고 싶었지만 그의 목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아, 아 하는 의미 없는 신음소리만이 새어나올 뿐이었다. 그는 살인자였다. 그는 한 여자의 세상을, 그녀의 빛을 자신의 더러운 욕망으로 짓밟아버린 구제불능의 살인자였다. 그가 지난 며칠간 겪었던 배신과 고통은 그녀가 20년간 홀로 감내해야 했던 지옥에 비하면 먼지 한 톨만큼의 가치도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그를, 자신을 산송장으로 만든 그 원수를 아무 말 없이 그 지옥 같은 무덤 속에서 기꺼이 구원해 주었다. 박진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낡은 나무 상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추악한 것이었는지를 깨달으며 자신이 버렸던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찬란한 것이었는지를 깨달으며 그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그 울음소리는 복수를 향한 분노의 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깨달은 한 남자의 지독한 후회와 참회의 통곡이었다. 기억은 거대한 폭풍우가 되어 그의 영혼을 남김없이 강타했다. 그가 성공이라는 이름의 성벽 뒤에 지난 20년간 단단하게 봉인해 두었던 과거의 수문이 굉음을 내며 마침내 터져나왔다. 그 안에서 그가 애써 외면하고 부정했던 모든 진실이 검고 차가운 강물처럼 쏟아져 나와 그의 발밑을, 그의 세상을 남김없이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성공의 맛은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영혼을 잠식하는 맹독이 들어있었다. 돈이 많아질수록 그의 세상은 점점 더 화려해졌지만 그의 영혼은 반대로 점점 더 공허해져 갔다. 그는 그 공허함을 더 자극적이고 새로운 것들로 채우려 했다. 더 비싼 차, 더 넓은 집, 그리고 더 젊고 아름다운 여자. 그는 자신의 조강 지쳐 오수연을 버렸다. 가장 어둡고 배고팠던 시절 자신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자신의 성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던 여자를. 그녀의 헌신적인 사랑은 성공한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고귀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화려한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낡고 초라한 과거의 흔적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더욱 빛내줄 화려한 보석 같은 여자가 필요했다. 그 보석이 바로 염고 야망 넘치는 비서 한서진이었다. 그는 수연에게 이별을 통보하던 그날의 차가운 공기를 기억해냈다. 그는 잔인했다. 그는 그녀의 모든 헌신을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며 비웃었고 그녀의 순수한 사랑을 자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라며 경멸했다. 그는 그녀에게 두둑한 위자료를 던져주며 이것이 당신의 청춘에 대한 보상이니 더 이상 내 인생에 나타나지 말라고 얼음처럼 차갑게 말했다. 그때 수연은 울지 않았다. 그녀는 매달리지도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이 세상의 모든 빛을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텅 비고 공허한 눈으로 그를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그 침묵이 비수처럼 그의 양심을 찔렀지만 그는 애써 그 시선을 외면했다. 그리고는 마치 더러운 과거를 벗어던지기라도 하듯 미련 없이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그가 그녀에게 등을 돌린 바로 그 순간부터 그녀의 지옥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는 나중에야 들었다. 그녀가 떠난 뒤 그는 간간히 그녀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녀가 매일 밤 잠들지 못하고 홀로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는 이야기. 너무나도 많이 울어서 그 맑고 아름답던 두 눈에 실핏줄이 모두 터져버렸다는 이야기. 너무나도 깊은 절망과 슬픔에 그녀의 시신경이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두 눈이 영원히 세상의 모든 빛을 잃어버렸다는 그 끔찍하고도 잔인한 소문을. 그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것이 자신을 괴롭히기 위한 그녀의 동정심 유발 작전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는 한 여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한 용서받을 수 없는 악마가 되어버리는 것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는 외면했다. 그리고 잊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를 자신의 화려한 인생에서 깨끗하게 도려냈다. 다시 현재 오두막에 흔들리는 촛불 아래 박진태의 온몸이 마치 사시나무처럼 걷잡을 수 없이 떨고 있었다. 지독한 고통과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후회가 그의 온몸을 갈갈이 찢어놓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낡은 흑백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사진 속에서 20대의 오수연이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저 빛나던 눈동자를 바로 자신이 영원한 어둠 속에 가두어버린 것이었다. 그는 살인자였다. 그는 한 여자의 세상을, 그녀의 빛을 영원히 죽여버린 추악한 살인자였다. 그 순간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오두막의 낡은 문이 열렸다. 밤의 찬 공기와 함께 오수연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작은 들꽃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방 안의 무거운 침묵과 박진태의 거친 숨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무슨 일이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진태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 그리고 지독한 죄책감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녀를 향해 마치 기어가듯 무릎으로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발치에 엎드렸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대호그룹의 회장이라는 그 오만한 자존심을 남김없이 내던진 채 그는 자신이 20년 전에 버렸던 그 여인의 발치에 한 마리의 벌레처럼 비참하게 엎드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에서 20년 만에 첫 마디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변명도 용서를 구하는 말도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참회의 절규였다. 수연아. 그는 그녀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불렀다. 수연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일 놈이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그저 어린아이가 되어 그녀의 발을 붙잡고 서럽게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그의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차가운 발등 위로 후드득 후드득 떨어져 내렸다. 그것은 그녀의 빛을 앗아간 자신의 죄에 대한 뒤늦은 참회의 눈물이었다. 오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발치에서 짐승처럼 울부짖는 남자를 텅 빈 눈으로 가만히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도 원망도 없었다. 마치 언젠가는 반드시 오고야 말 순간이 마침내 찾아왔다는 듯한 깊고 깊은 체념과 슬픔만이 촛불 아래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20년 동안 홀로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것이다. 자신을 버린 남자가
마침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발밑에서 무너져 내리는 바로 이 순간을 오두막 안의 시간은 박진태의 처절한 통곡 소리 속에 갇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지난 20년간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던 위선과 오만의 껍질이 그 뜨거운 눈물에 녹아내려 남김없이 벗겨져 내리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유신그룹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 앞에 무너져 내린 한 명의 나약하고 비참한 남자일 뿐이었다. 오수연은 그가 지쳐 잠잠해질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기다려 주었다. 그녀는 그를 일으켜 세우지도 위로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가 자신의 죄를 온전히 마주하고 그 고통의 강을 스스로의 힘으로 건널 수 있도록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것이 그녀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잔인한 위로였다. 마침내 박진태의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그녀가 아주 나직하고 평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알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촛불처럼 고요하게 흔들렸다. 당신이라는 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박진태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붉게 충혈된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향했다. 처음 그 차가운 땅 속에서 당신의 얼굴을 만졌을 때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당신의 얼굴 윤곽, 당신의 숨소리, 당신의 채취, 나는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니까요. 그녀의 고백은 또 다른 망치가 되어 그의 심장을 내리쳤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이 바로 그녀의 인생을 망가뜨린 그 원수라는 사실을. 그런데도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자신을 구해내고 간호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복수를 돕겠다고까지 했다. 대체 왜,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왜 그랬소? 박진태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왜 나 같은 놈을 원망스럽지도 않았소? 당장 내쫓고 저 버러지 같은 놈 잘 죽었다고 저주를 퍼부어도 시원찮을 판에 왜? 그 순간 오수연의 텅 빈 눈동자에서 처음으로 무언가가 흘러내렸다. 그것은 소리 없는 눈물이었다. 20년간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얼어붙어 있던 빙하가 마침내 녹아내리며 흘러나오는 슬픔의 강물이었다. 원망했죠. 그녀가 희미하게 웃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미소였다. 당신을 죽도록 원망했고 저주했어요. 매일 밤 당신의 얼굴을 떠올리며 당신이 내가 겪는 이 지옥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불행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내 눈이 멀어버린 그날 이후로, 내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진 그날 이후로 내 삶의 유일한 이유는 당신을 향한 증오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자신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다. 그런데 이상하죠. 막상 당신이 정말로 죽음의 문턱에서 차가운 흙더미 속에서 발견되었을 때 내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피어오른 감정은 복수의 쾌감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촛불이 타오르는 쪽을 마치 무언가를 보는 사람처럼 아련하게 응시했다. 안타까움이었어요. 내가 사랑했던 그 빛나던 사람이 어쩌다 저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게 무너져 내렸을까 하는 지독한 연민과 안타까움.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는 당신을 미워하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사랑이 그 지독한 증오보다 더 깊고 강했구나. 그녀의 고백은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더 아프게 박진태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잔인하고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자신은 그녀를 버렸지만 그녀는 단 한순간도 자신을 버린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녀의 사랑은 20년이라는 배신과 증오의 세월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촛불처럼 그녀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홀로 빛나고 있었던 것이다. 박진태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거칠고 차가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20년 전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부드럽고 따뜻했던 그 손이 아니었다. 온갖 고생으로 굳은 살이 박이고 차갑게 식어버린 손. 그는 그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주었다. 자신의 남은 모든 온기를 다해서라도 이 차가운 손을 다시 덮여주고 싶었다. 수연아.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복수자의 분노가 아닌 한 죄인의 간절한 참회가 담겨 있었다. 나에게 기회를 한 번만 주겠소. 그는 그녀의 손등에 자신의 뜨거운 눈물을 떨구었다. 복수를 위한 기회가 아니오. 내 죄를, 당신에게 지은 이 끔찍한 죄를 내 남은 평생을 바쳐 갚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당신에게서 앗아간 그 빛을 내 손으로 반드시 다시 찾아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말이오. 그의 간절한 약속은 오두막 안에 공기를 무겁게 울렸다. 오수연은 대답 대신 가만히 그의 손을 마주 잡아주었다. 그것은 용서의 의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함께 이 지독한 운명의 마지막 장을 넘겨보겠다는 침묵의 동의였다. 그날 밤 낡은 오두락의 외로운 촛불 아래,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웠으나 운명의 장난으로 가장 멀어져야 했던 두 사람.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잃고 지옥에서 돌아왔고, 다른 한 사람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어둠 속을 살아왔다. 그렇게 상처 입은 두 영혼은 마침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마지막 계획을 함께 짜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도둑맞은 정의를 되찾고 잃어버린 사랑을 구원하며 20년의 지독한 어둠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찾아내기 위한 그들의 마지막 전쟁이었다. 그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단단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유신그룹 본사의 대회의실은 차가운 긴장감과 뜨거운 야망이 뒤섞여 마치 폭풍전야의 바다처럼 고요하면서도 위태로웠다. 거대한 통유리 창 너머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발 아래 둔 듯한 오만한 풍경이었다. 길고 검은 회의용 테이블은 거울처럼 매끄럽게 닦여 그 위에 앉은 이사들의 일그러진 얼굴들을 탐욕스럽게 비추고 있었다. 그 테이블의 가장 상석,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진태의 자리였던 그곳에 지금은 최 상무가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상무가 아니었다. 그는 곧 이 거대한 제국의 새로운 황제가 될 남자였다. 그의 얼굴에는 존경하던 형님을 잃은 슬픔과 위기에 빠진 그룹을 구해야 한다는 비장함이 완벽하게 조각되어 있었지만, 테이블 아래로 감춰진 그의 다리는 주체할 수 없는 흥분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평생을 자신을 짓눌러 왔던 박진태라는 거대한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짜 자신의 세상을 손에 넣게 되는 것이었다. 그의 옆자리에는 한서진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 브랜드의 검은색 상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한 붉은 눈시울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동정심을 자아내게 했다. 그녀는 비련의 미망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가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테이블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만족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마침내 이 모든 것의 안주인이 되는 것이었다. 회의는 그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박진태 회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형식적인 애도가 끝나고 그룹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리더를 선출해야 한다는 최 상무의 비장한 연설이 이어졌다. 이사들은 이미 모두 그의 편이었다. 그들은 최 상무가 약속한 달콤한 과실을 받아먹기 위해 기꺼이 그의 충직한 개가 되기를 자처한 자들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들의 화려한 대관식이자 박진태라는 과거를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장례식이었다. 그럼 유신그룹의 새로운 대표이사 회장으로 최 상무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것에 이의 없으십니까? 임시 의장이 마지막 절차를 위해 입을 열었다.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침묵으로 동의를 표했다. 최상무의 입가에 마침내 감출 수 없는 승리의 미소가 희미하게 번지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툭 하는 아주 작고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회의실 정면의 거대한 스크린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환하게 켜졌다. 회의 자료를 띄우기 위해 준비된 스크린이었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딱딱한 그래프나 보고서가 아니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파란색 화면이었다. 마치 시스템 오류처럼. 이게 무슨 경우야? 최상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낮게 중얼거리며 기술팀을 향해 눈짓을 보냈다. 회의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벌어진 불쾌한 해프닝이었다. 이사들 사이에서도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기술팀 직원이 당황하며 달려와 키보드를 두드리는 순간 파란색 화면이 지직거리더니 이내 하나의 영상이 화면을 가득 채우며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최상무 자신의 집무실을 찍은 영상이었다. 그리고 화면 속에는 바로 그 자신이 창가에 서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최상무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저 영상은 대체 무엇인가? 누가 감히 자신의 집무실에? 영상 속의 그는 지금 이 자리에 비장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얼음처럼 차갑고 잔인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그의 진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옥에서 울려오는 악마의 목소리였다. 그래, 박만철 그놈 말이야. 아직도 입을 안 열었나? 그놈이 입을 열면 모든 게 끝장이야. 그놈은 우리가 형님 와인에 약을 타는 걸 본 유일한 증인이라고. 주주총회 전에 처리해야겠어. 더 이상 시간 끌 것 없어. 오늘 밤 그놈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사람 보내. 사고사로 위장해서 아주 조용히 깨끗하게 정리해. 정적. 회의실 안의 모든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들리는 것은 오직 영상 속에서 흘러나오는 최상무 자신의 잔인한 살인 교사 음성뿐이었다. 모든 이사들의 얼굴이 경악과 불신으로 하얗게 질려갔다. 그들은 방금 자신들이 왕으로 추대하려 했던 남자가 사실은 자신의 형님을 독살하고 그 증인마저 살해하려 한 희대의 살인마였다는 사실을 자신들의 두 눈과 두 귀로 똑똑히 확인하고 있었다. 그제야 사람들의 눈에 들어왔다. 영상 화면의 한쪽 구석에 아주 희미하게 보랏빛의 무언가가 찍혀 있는 것이. 그것은 최상무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작은 라벤더 꽃다발이었다. 카메라는 바로 그 꽃다발 속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며칠 전 그의 집무실을 다녀갔던 그 앞을 못 보는 가련한 꽃 파는 소녀. 그녀가 놓고 간 바로 그 꽃다발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무해하다고 생각했던 존재가 바로 자신의 심장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였던 것이다. 영상은 최상무의 마지막 잔인한 명령을 끝으로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며 멈췄다. 화면 가득 그의 탐욕과 광기로 일그러진 얼굴이 박제된 것처럼 정지해 있었다. 완벽했던 연극의 주인공이 자신의 가장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드러낸 채 그렇게 모두의 앞에 서 있었다. 아니야. 최상무의 입에서 마침내 짐승 같은 신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이건 조작이야. 거짓말이야.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미친 사람처럼 스크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절규는 그 스크린 속 자신의 목소리가 만들어낸 압도적인 진실 앞에서 너무나도 공허하고 처량하게 울릴 뿐이었다. 한서진의 얼굴에서는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최상무처럼 소리치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텅 빈 눈으로 스크린을 바라보며 자신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그들이 쌓아올린 거대한 거짓의 성이 이름 모를 들꽃 한 다발에 의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회의실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묘지처럼 섬뜩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모든 사람들은 거대한 스크린 속에 박제된 최상무의 추악한 얼굴과
현실에서 미친 사람처럼 절규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멍하니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그들의 머리는 방금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채 하얗게 비어 있었다. 그들이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거짓이 되어버린 그 거대한 혼돈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조차 잊어버린 듯 했다. 바로 그때였다. 쾅 하는 육중하고 위압적인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의 두꺼운 원목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마치 새로운 연극의 막이 오름을 알리는 장엄한 신호처럼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반사적으로 문 쪽을 향했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다.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비현실적이고도 끔찍한 광경을. 한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기어나온 복수심에 불타는 유령이었다. 그의 몸에는 값비싼 맞춤 정장 대신 채 마르지 않은 축축한 흙먼지가 잔뜩 묻어있는 낡고 구겨진 옷이 걸쳐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며칠 밤낮을 굶는 사람처럼 수척하고 창백했지만 그의 두 눈은 그 어떤 불꽃보다도 더 뜨겁고 강렬하게 이글거리며 타오르고 있었다. 그 눈은 자신을 배신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무덤을 뚫고 돌아온 망자의 눈빛이었다. 박진태, 죽었어야 할 남자 박진태 회장이었다.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들의 입에서 억 하는 비명에 가까운 탄성이 터져나왔다. 몇몇은 너무 놀라 의자를 뒤로 넘어뜨리며 바닥에 주저앉기까지 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경악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의 충격도 최상무와 한서진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최상무는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형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의 입이 뻐끔거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지며 산 사람의 얼굴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자신의 두 눈으로 자신이 직접 묻어버린 과거의 망령이 살아서 돌아온 모습을 똑똑히 보고 있었다. 한서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공포로 인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녀가 애써 연기해왔던 비련의 미망인이라는 가면이 산산조각나며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으며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뒷걸음질 쳤다. 박진태는 그 모든 혼란의 중심을 향해 아주 천천히 그러나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걸어 들어왔다. 또각, 또각 하고 울리는 그의 구둣발 소리는 마치 죽은 자가 내리는 마지막 심판의 발걸음 소리처럼 회의실의 침묵을 갈랐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한 여자가 그의 팔짱을 낀 채 함께 걷고 있었다. 오수연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초라한 꽃 파는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비록 앞은 보지 못했지만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당당하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진실의 편에 서 있었다. 그녀는 유령의 귀환을 이끌어낸 침묵의 인도자였다. 박진태는 마침내 테이블의 가장 상석, 자신의 원래 자리였던 그곳에 멈춰섰다. 그는 넋이 나간 채 자신을 올려다보는 최상모와 한서진을 아무런 감정도 담겨있지 않은 텅 빈 눈으로 오랫동안 내려다보았다. 그의 그 침묵은 그 어떤 분노의 고함보다도 더 무겁고 무섭게 두 사람을 짓눌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전화 하나를 꺼내들었다. 그리고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휴대전화의 작은 스피커를 통해 녹음된 파일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두 남녀가 나누는 격렬한 말다툼 소리였다. 당신 미쳤어? 박만철을 죽이라고 지시까지 해? 한서진의 날카롭고 히스테릭한 목소리였다. 닥쳐. 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당신이 조금만 더 완벽하게 약을 탔어도 증인 따위는 남지 않았을 거라고. 최상무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맞받아쳤다. 뭐? 내 탓이라고?
당신의 그 더러운 탐욕 때문에 시작된 일이잖아. 나는 그저 박진태라는 늙은이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야. 당신이 먼저 회장 자리만 차지하게 해주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했잖아. 시끄러워. 이제 와서 발 뺄 생각하지 마. 당신과 나는 이제 한 배를 탄 공범이야. 내가 무너지면 당신도 끝장이라고. 그들의 대화는 서로의 죄를 폭로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추악한 진흙탕 싸움이었다. 그 녹음 파일 안에는 그들이 어떻게 박진태의 와인에 독을 탔는지, 어떻게 박만철을 매수하고 협박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박진태의 죽음을 심장마비로 위장했는지, 그들의 모든 범죄 계획이 너무나도 상세하고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완벽한 자백이었다. 최상무와 한서진의 얼굴이 이제는 하얗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갔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자신들의 죄악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듣고만 있을 뿐이었다. 저 녹음은 대체 언제, 어디서? 그때 박진태의 곁에 서 있던 오수연이 아주 나직하게 그 해답을 들려주었다. 두 분이 최 상무님 집무실 앞에서 다투시더군요. 그녀가 텅 빈 눈으로 그들을 향해 말했다. 아무도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세상에는 눈이 아닌 귀로 진실을 보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녀의 천재적인 귀가 굳게 닫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들의 미세한 말다툼 소리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담아냈던 것이다. 최 상무가 설치했던 완벽한 방음벽은 그녀의 귀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종이장에 불과했다. 녹음이 끝나자 박진태는 휴대전화를 껐다. 그리고는 마침내 자신의 입으로 죽은 자의 마지막 심판을 내렸다. 이제 그가 싸늘하게 얼어붙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옥으로 갈 시간이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회의실의 문이 다시 한번 열리고 그 안으로 경찰 제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쇠사슬처럼 들이닥쳤다. 모든 것이 끝이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인간의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 차가운 진공 상태와도 같았다. 시간은 멈췄고 소리는 증발했다. 오직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박진태의 싸늘한 심판과 그 뒤를 이어 들이닥친 경찰들의 육중한 발소리만이 그 거대한 공간을 신의 계시처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최 상무와 한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들의 뇌는 눈앞에 펼쳐진 비현실적인 광경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들의 완벽했던 연극, 그들의 화려했던 대관식은 무덤에서 돌아온 유령과 앞을 못 보는 눈먼 여자에 의해 한편의 잔혹한 코미디로 전락해버렸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탐욕의 제국은 그들의 발밑에서부터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수사관들이 다가와 그들의 양팔을 붙잡고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고 금속이 맞부딪히는 소리는 그들의 화려했던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무미건조하고도 최종적인 소리였다. 그 소리에 마침내 두 사람의 얼어붙었던 정신이 돌아왔다. 이건 놓으라고! 한서진이 교양 있는 안주인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날카롭게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짐승처럼 발버둥치며 경찰들의 손을 뿌리치려 애썼다. 이건 함정이야. 박진태, 당신이 꾸민 짓이지. 당신은 죽지 않았어. 당신이 처음부터 이 모든 걸 계획한 거야. 그녀의 발악은 처절했지만 그 누구의 동정도 얻지 못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마치 마녀의 얼굴처럼 보였다. 최 상무는 그녀처럼 소리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텅 비고 넋이 나간 눈으로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과 자신을 유령처럼 내려다보는 박진태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단 한 가지의 생각만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에 대체 어디서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인가? 그들의 모든 질문과 발악은 묵살되었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심판의 번개처럼 그들의 초라하고 비참한 마지막 모습을 담기 위해 미친 듯이 터져나왔다.
한때는 세상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호령하던 두 사람은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경멸을 받는 희대의 살인마이자 사기꾼으로 질질 끌려나가고 있었다. 정의는 마침내 그 서늘하고도 장엄한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것은 가장 완벽하고도 통쾌한 승리였다. 정의는 그들이 가장 하찮고 무시했던 것들로부터 실현되었다. 그들은 돈과 권력, 법과 언론을 모두 손에 쥐고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의 거대한 제국은 이름 모를 들꽃 한 다발과 앞을 못 보는 눈먼 여자의 귀와 죽은 줄 알았던 한 남자의 낡은 휴전화에 의해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가장 강하다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가장 약한 것이었고, 가장 약하다고 무시했던 것이 사실은 그 어떤 칼보다도 날카로운 진실의 무기였던 것이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회의실 안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악마들이 사라진 공간은 왠지 모르게 더 넓고 환하게 느껴졌다. 박진태는 자신의 원래 자리였던 회장 의자에 아주 천천히 몸을 기댔다. 지난 며칠간 그의 온몸을 지탱해왔던 긴장과 분노가 안개처럼 스르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몸은 천근의 무게라도 달린 듯 무거웠다. 그는 자신의 곁에 조용히 서 있는 오수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모든 승리의 순간에도 조금도 기뻐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저 깊은 슬픔과 모든 것을 끝냈다는 허무함만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을 뿐이었다. 20년간 그녀를 살게 했던 지독한 복수가 끝난 지금, 그녀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 박진태의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들의 상처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세상은 유신그룹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떠들썩했다. 죽었던 회장의 귀환, 그리고 그의 아내와 사촌 동생이 저지른 희대의 배신극. 모든 이야기는 신문과 방송을 통해 한 편의 막장 드라마처럼 매일같이 새롭게 각색되고 소비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악마 같은 두 남녀의 몰락에 통쾌해하며 손뼉을 쳤고, 지옥에서 돌아온 박진태 회장의 극적인 승리에 열광했다. 하지만 박진태는 그 모든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그는 그룹의 경영권을 되찾았지만 복귀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모든 권한을 전문 경영인에게 위임하고 세상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오수연이 함께였다. 사람들은 그가 자신을 구해준 눈먼 여인에게 보답하기 위해 조용한 곳에서 요양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짐작할 뿐이었다. 그들은 아무도 모르게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고 있었다. 세상을 향한 싸움이 아닌 자신들의 내면에 남은 깊고 어두운 상처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한 길고도 고독한 싸움이었다. 정의의 새벽은 밝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가시지 않은 20년의 긴 밤이 남아 있었다. 그 지독했던 복수극이 막을 내리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신그룹의 스캔들은 또 다른 새로운 자극적인 뉴스들에 밀려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가고 있었다. 세상은 그렇게 언제나처럼 무심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스위스 알프스의 눈 덮인 산자락 아래 고요한 호숫가에 자리 잡은 한 병원의 하얀 병실 안에서는 멈춰버렸던 한 사람의 세상이 20년 만에 다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수연은 새하얀 침대 위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두 눈은 두꺼운 붕대로 감겨 있었다. 지난 몇 달간 박진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세상 최고의 의사들을 수소문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처럼 그녀의 죽어버린 시신경을 되살릴 수 있는 새로운 수술법을 찾아냈다. 성공 확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위험한 수술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 도박에 자신의 남은 인생을 걸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그 길고 긴 기다림의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다. 박진태는 그녀의 침대 옆에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의 두 손은 그녀의 차가운 손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도 되는 듯 간절하게 감싸쥐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 그의 얼굴에는 더 많은 주름이 깊게 패였다. 세상의 정점에 서 있던 오만한 제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직 한 사람을 향한 깊은 후회와 애틋한 사랑, 그리고 간절한 기도만이 성경처럼 새겨져 있을 뿐이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수술이 성공하기를 기도했고 동시에 두려워했다. 만약 그녀가 다시 빛을 찾게 되었을 때, 그녀의 눈에 가장 먼저 비칠 자신의 늙고 추악한 모습이 그녀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그녀가 마주할 20년의 세월이 흐른 낯선 세상이 그녀를 절망하게 하지는 않을까. 그는 차라리 이대로 시간이 멈추기를 간절히 바랐다. 의사가 조용한 발걸음으로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에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일러준 뒤 작은 의료용 가위를 꺼내들었다. 사각 하고 붕대를 자르는 작은 소리가 숨막히는 정적을 갈랐다. 박진태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붕대가 한 겹 또 한 겹 아주 천천히 풀려나가기 시작했다. 마치 20년의 세월 동안 굳게 닫혀있던 시간의 문이 아주 서서히 열리는 것 같았다. 마침내 마지막 붕대가 그녀의 얼굴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녀의 굳게 감겨있던 눈꺼풀이 희미한 빛 아래 드러났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마치 날갯짓을 처음 배우는 나비처럼 파르르 떨리는 속눈썹을 들어올렸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열렸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눈이 시릴 정도로 눈부신 하얀 빛의 파도만이 그녀의 세상을 덮쳐왔다. 20년 만에 마주한 빛은 너무나도 강렬하고 아파서 그녀는 저도 모르게 다시 눈을 감았다. 수연아. 박진태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 목소리에 그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다시 눈을 떴다. 흐릿했던 시야가 아주 서서히 초점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아득했던 형태들이 마침내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가 20년 만에 세상에서 가장 처음으로 본 것은 바로 눈앞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한 남자의 얼굴이었다. 박진태, 그의 얼굴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기억 속에 박제되어 있던 야망으로 이글거리던 젊은 청년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고뇌의 세월이 새겨져 있었고 이마에는 지독한 후회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동자 속에는 그녀가 지난 20년간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던 바로 그 사랑이 변치 않는 모습으로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는 늙고 지쳐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아름다웠다. 오수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20년의 긴 어둠 끝에서 마침내 빛을 찾은 영혼의 환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그의 얼굴을 아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자신의 새로운 눈이 보고 있는 이 기적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려는 듯이. 그녀의 손길이 닿는 순간 박진태의 눈에서도 그가 억지로 참아왔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는 그녀의 손등에 자신의 얼굴을 묻었다. 그는 구원받은 것이다. 그의 지독했던 죄가 그녀의 따뜻한 손길 아래에서 마침내 용서받은 것이다. 그는 무릎 꿇은 채로 품 안에서 작은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수억 원을 혹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었다. 그가 지난 며칠간 병원 정원에 라벤더 꽃을 꺾어다 서툰 솜씨로 직접 엮어 만든 소박한 꽃반지였다. 짙은 라벤더 향기가 병실 안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그들의 복수의 시작을 알렸던 바로 그 향기였다. 하지만 이제 그 향기는 복수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사랑의 향기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 라벤더 반지를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것은 20년 전 그가 했어야만 했던 뒤늦은 약속이었다. 다시 한 번만 내 아내가 되어주겠소. 그의 간절한 청원에 오수연은 대답 대신 환하게 웃었다. 마치 20년 전 낡은 흑백 사진 속에서 그를 바라보며 웃어주었던 바로 그 눈부신 미소였다. 그녀의 미소 속에 20년의 긴 겨울이 마침내 녹아내리고 따스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박진태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는 깨달았다. 그는 단지 자신의 회사를 되찾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세상 전부를 되찾은 것이었다. 한때 자신이 너무나도 어리석게 내버렸던 바로 그 세상을.